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출발은요,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헬멧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목요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90포인트가 단숨에 증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요인에 따라 하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 증시. 요동치는 힘든 시장, 그 안에서 홀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경기 방어주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죠. 이 조정 기간 주목을 받았던 경기 방어주 먼저 김선영 대표님이 하나씩 살펴봐 주실까요? 네, 원래 조정이 이어지면은 이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경기 방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름에서 방어주라는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지난 17일 이후에 KRX 300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가 이제 3.47%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 KRX 지수 내에서 이제 상승률 2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KRX 300 필수 소비재 지수 같은 경우는 식품이나 뭐 유통이나 화장품 같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우량 소비재 기업 300곳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KRX 필수 소비재 지수도 같은 기간에 3.24%가 올랐습니다. 뭐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4.68% 하락한 걸 생각했을 때는 한 7.92% 정도 이제 우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두각을 나타냈었던 경기 방어주 섹터에 은행과 통신업종도 각각 이제 KRX 은행은 5.15% 그리고 KRX 방송통신은 1.01%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발로 해서 이제 테러를 시작했죠. 시작해서 이제 후보 사퇴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이 단기간 동안에 이제 전 세계를 때리면서 이제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뭐 통상 화장품이나 담배나 아니면 식료품 같은 이런 쪽은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경기 하강 국면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성장 둔화폭이 적어가지고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섹터다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화장품과 통신업종을 위주로 매수를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업종, 통신 그리고 일부 식품 기업에 이제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온 대로 제가 3분기는 계속 변동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전략을 취하실 때 이제 매수의 분할 횟수를 좀 더 늘리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3분기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신 다음에 너무 급한 매매보다는 각자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되 이제 극과 극의 전략 제가 되게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짧게 투자하실 분은 정말 짧게 투자하시고 길게 하실 분은 아예 길게 가시는 전략이 이번 3분기에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단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굉장히 필요한 적정 조정의 과정이니까 이건 감안하셔가지고 감당하고 중장기 매수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뚜렷한 실적이 곧 방어주 역할을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 소비자 구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카드사에 이어서 간편결제, 피지사들도 환불결제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전자결제 관련주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권혁중 평론가 현 상황과 함께 전망 살펴봐 주시죠. 그렇죠. 뭐 피지사라든지 아니면 카드사의 취소 결제가 사실상 이번 주부터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피지사나 이제 결제 대행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투웨이, 게이트웨이라든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피지사들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거는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격이 돼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주가 흐름 좋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이제 손실액까지 떠안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지사의 취소액 규모를 본다 그러면 KJ 이니시스가 26억 원, 뭐 나이스 페이먼트 42억 원, KCP가 한 4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취소액 규모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취소액이라는 거는 사실상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카드사들에게 돌려줘야 될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손해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한때 그랬었죠. 뭐 이런 결제 대행 서비스 업종에 뭐 불이익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는 취소 결제를 막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상당했었는데 근데 주말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이 둘러 모았어요. 카드사들 모여, 그다음에 이제 피지사들 다 모여 한 다음에 이거 해줘라고 이제는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지사라든지 카드사들에서 지금 현재 주말 사이에 이거 지금 취소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손실액에 대해서 피지사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고 피지사가 사실상 구상권 청구해서 티몬 위메프를 받아내야 되는데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받아낼 게 없어요. 지금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훨씬 더 많습니다. 5배 많거든요. 어디서
어디서 받아냅니까 도대체? 그러면 못 받아내면 결국에는 그 부담감은 피지사들이 떠안게 되고 피지사가 돈을 못 받으면 카드사들도 연쇄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업종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뜩이나 주가 흐름 안 좋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더 쌓였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압박 결국에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우리 토종 이커머스 지금 최대 악재가 터졌는데 이 키맨이 구영배 대표이죠. 창업자이기도 하고 본사도 싱가포르에 있고 지금 좀 불안합니다. 당국에서 이 구영배 대표 신병 확보하는데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또 첫 출연하셨는데 아주 설명을 쏙쏙 귀에 잘 들리게 해주셔서 딱 이해가 쉬웠습니다. 일단 미정산 금액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사태 해결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LA에서 열린 K-팝 축제에서 우리 화장품의 홍보 부스가 또 같이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K-컬처 열풍이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소비로 이어진 건데요. 지금 뉴욕 한복판에도 가장 핫한 식당이 여러분 어떤 식당인 줄 아세요? 기사식당이라고 합니다. 4명 가면은 근데 한 4, 50만 원 한다고 해요. 이렇게 K-컬처를 사랑하는 미국.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화장품주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유강희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K콘 LA 2024가 CJ E&M 주최로 열렸었는데요. 이 행사는 사실 K-팝 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뷰티 쪽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K-팝 주요 무대를 제외하고서는 K-뷰티 홍보 부스가 가장 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CJ E&M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올리브영 중심으로 행사가 좀 꾸려졌고 여기에 한 70여 개 브랜드들이 참여를 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7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열렸었는데요. 이때도 아모레퍼시픽 브랜드가 뭐 1위에서 3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VT나 구달, 조선미녀 같은 경우가 탑 100 안에 들게 되면서 여전히 한국 화장품이 북미에서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입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6월 이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의 실적이 확인이 되면은 다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 상반기 화장품 수출을 보게 되면은 48억 달러였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한 100억 달러도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21년도에 기록했던 92억 달러로 넘게 되면은 거의 사상 최대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심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피크아웃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K콘이나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좀 여전하다라는 모습들을 봤었고 그리고 또 올리브영 글로벌몰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사이에 2배 정도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장품주 같은 경우 예전에는 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과의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조금 위험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수출 국가가 159개국으로 좀 확대를 되면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의 수출을 좀 잘하고 있고 늘고 있는지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인기 브랜드에 선정이 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화해나 올리브영 같은 판매나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곳 때문에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인 53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기까지는 마케팅이나 유통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있는 실리콘툴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조사인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중소기업 브랜드의 약진이 돋보이는 K뷰티 그 두 번째 전성기가 계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이 체코 프라하에서 원전 발주사하고 착수회의 열었습니다. 신규 원전과 관련해서 최종 계약 협상 시작한 건데 이후 진행 상황과 함께 요즘 변동성 심한 원전주 투자 전략 하청환 본부장한테 듣겠습니다. 네, 일단 원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형 원전을 짓는 데는 최소 1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상당히 멀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따른 이런 좀 수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11차 기본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뭐 3기, SMR 1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유럽 지역 같은 경우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좀 정치적인 이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납기일로 좀 뚫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 사실 재생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원전 쪽에 대한 규모를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한 법안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고 유럽 지역에서도 그러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납기일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좀 부담감이 일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나눠 가져가면 되거든요. 사실상 시비를 거는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나눠 먹자라는 얘기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큰 허들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관급 그리고 이제 대통령급으로 나가는 산업군들이 대표적으로 방산이랑 원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장기 플랜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하고 같이 엮어서 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건설 아니겠습니까? 특히 GS건설이 추객은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추가 상승 탄력이 대단한데 건설주는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건설주 전반적으로 좀 원전주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건설주 중에서 이제 원전이랑 엮인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에 좀 한정적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슈로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되고 있죠. 뭐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삼성 E&A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 부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주말을 마치고 온 월요일 아침이지만 증권가는 부지런히 리포트들을 쏟아냈습니다. 목표가가 유지된 리포트들이 포착된 가운데 상향 조정 투자 의견들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추가 수주에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등 방산주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증권은 LChel만두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고요. 풍산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들이 등장한 가운데 대신증권은 83,000원의 목표가를 이어갔고요. 한국투자증권은 87,000원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주 호실적에 부각됐던 금융주들 사이에서는 신한지주에 대한 목표가 대거 등장했는데요.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목표가를 7만 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LS증권은 GS건설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먼저 현대로템 리포트부터 만나보시죠. 현대로템의 2분기 실적은 매출 1조 945억 원, 영업이익 1,127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역시나 기대했던 방산, 즉 디펜스 솔루션 부문의 실적 호조였는데요. 폴란드양 물량 인식이 본격화되고 내수 일회성 수익이 반영되면서 기존 추정치를 20% 이상 상회했습니다. 한편 폴란드 2차 수주도 루마니아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파이프라인을 반영하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방산업종의 탑픽으로 언급하면서 상상인증권은 목표가를 6만 3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서 HL만두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하나증권은 LChel만두의 목표가를 기존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는데요. 주요 고객사인 전기차 업체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액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LChel만두의 올해 영업이익 2분기의 영업이익은 896억 원을 시현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도 주요 전기차 업체의 저가
전기차 출시에 따른 추가 매출, 그리고 중국의 0.5티어급 업체를 통한 매출액 확보 등 기대되는 분석이 나온 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GS건설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GS건설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서 2분기에는 영업이익 확대에도 성공했는데요. 5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에 성공하면서 연간 누적 신규 수주는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재무 건전성 지표도 일부 개선됐는데 LS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에 나섰네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자하긴 너무너무 힘든 7월 말인데 국내 증시에서 또 단기 과열 종목 주의보까지 켜졌습니다. 이렇게 조정 국면 속에서도 지난달보다 그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지 김선영 대표님께서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7월 달 들어서 진짜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변동성이 심하면 딱 움직이는 종목 두 개가 있는데 경기 방어주랑 이제 우선주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9월, 10월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 전에 움직이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시라는 결론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과열에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기엔 너무 호흡이 빨라가지고 이게 불가능한 수치인데 일단 7월이 오늘 포함해서 3일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과열 종목 지정된 기업들이 총 15곳이 나왔습니다. 6월 달에 전체 합해서 13곳이었으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제 2곳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종목 리스트 쫙 보니까 이제 우선주가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당연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 기사에서 되게 공감되는 헤드라인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헤드라인이었냐면 시장이 시퍼렇게 질릴 때는 거시경제와 상관없는 우선주와 방어주를 투자해라. 이거 되게 공감했는데요.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 연말 배당 시즌쯤 됐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시장이 조정받으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말로 갈수록 고배당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가끔 이제 우선주 투자를 하는데 보통 이제 9월, 10월 넘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중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연말 배당 시즌 들어가기 전에 한 10월쯤 돼서 한번 찾아본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주가 괴리율이 30에서 한 40% 정도 난 다음에 이제 본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외적으로 증시 여건이 불안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깔고 추가로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주가 사실은 평소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잘못하면은 매수도 어렵고 매도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호흡을 빨리 따라가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10월 전에 우선주 움직이는 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움직이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게 낫지.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정말 그리고 급락 이후에 매도하고 나오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최대한 조심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주도 괴리율이 이제 커야 된다, 좀 싸야 산다, 뭐 이렇게 투자 전략 얘기를 해주셨고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거는 투자에 유의하라는 의미겠죠. 그런 만큼 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김선영 대표 제안한 우선주 투자 전략 이렇게 유의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보험회사들 주가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지 상승 여력 계속 기대해봐도 될는지는 권혁중 평론가한테 듣겠습니다. 저는 뭐 기대해줘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두 가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역시나 실적입니다. 뭐 기업의 주가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실적의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보험사들의 실적 전망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사실상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금융주라든지 이런 보험업주에 대한 호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삼성생명 본다 그러면요. 삼성생명 한 달간 주가가 7%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38% 올랐고 삼성화재는 연 35%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DB손해보험 같은 게 31%, 하나손해보험은 25% 오르면서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실적 개선세고 또 하나의 특징 말씀드리면 역시나 지금처럼 이제 플러스점이 좀 커질 때는 외국인들의 이제 방향성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외국인들 아까 차트에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보험주를 계속적으로 이제 사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지금 한 5,630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보험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잘 보셔야 되겠고 그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년 같은 게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사나
주주사나 손해보험사들이 막대한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단 기업이 순이익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배당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에 대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해 볼 만한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세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확대 계획이 있죠. 주주 환원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해서 결국에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제 밸류 프로그램도 나온 마당에 이게 주주 환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사실상 이제 주주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대 심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 순이익 본다 그러면 선보사들 같은 경우가 한 50%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생명보험사도 마찬가지죠.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5%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항상 변수는 존재하죠. 이것도 두 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선 반영됐다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 그다음에 주주환원 전체 그러다 보니까 선 반영돼서 지금 업종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변수는요, 역시나 회계 제도에 대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국제 회계 기준, 사실상 이제 보험업계에서 뭐가 바뀌느냐 본다면 계약 마진에 대한 산출 기준이 바뀌게 되고, 보험업계 예실차, 그러니까 예측과 이제 실측의 어떤 차이, 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계산 방법이 바뀝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순이익에 대한 이제 계산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여유, 여측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변동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확실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변수는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워낙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실적 개선세가 나아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토픽 종목도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금융 지주사들도 요즘 뭐 좋다 하고, 보험주도 이게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좀 손을 쉽게 뻗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보면 이제 선보사 입장에서 볼 수가 있고, 뭐 인보험 같은 경우에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DB손해보험 같은 이런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주 투자 전략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만큼 주가 흐름 신중하게 지켜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가능성에 불과하지만요, 만약 종전이 성사가 될 경우 증시에서는 수혜 기업 찾기에 또 아주 바쁘게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업종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거는 유강희 대표님께 들어볼까요? 네, 너무 자주 나왔던 주제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화 협상을 원한다라고 말을 했고, 러시아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항공이랑 그다음에 뭐 재건 관련된 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시베리아 항로가 아닌 우회 항로로 이용을 하면서 유럽으로 가는 그 비행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도 최근에 영국 가는 그 런던 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하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대한항공 기준으로 인천에서 런던으로 가는 게 14시간 14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돌아가야죠. 예, 엄청 돌아가다 보니까 전쟁으로 왕복 4시간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아무래도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대화 협상이 시작하게 되면은 건설기계 쪽에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좀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31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조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현재 80억 유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40억 유로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면은 하루 만에 전쟁을 좀 끝내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좀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재건 사업은 또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철도나 도로, 상하수도 같은 국가 기간 산업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 건설 기계가 좀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쪽을 조금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HD 현대건설기계나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좀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건설 기계 쪽에서 연간 한 350대 정도를 판매를 했었는데 이때 점유율이 한 30% 정도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건설 기계를 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전쟁 전에 점유율이 11에서 한 13% 정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HD 현대건설 기계나 HD 현대인프라코어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주로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만 되면 뭐 현대차도 러시아법인 다시 재매수, 재매입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우리한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기준금리 결정 회의 글로벌리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도 줄줄이 나옵니다.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마지막으로 개장될 체크포인트 하청한 본부장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는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고요. 일본에서 기준금리 인상, 또 영란은행에서의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장에서는 이제 PC가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다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뭐 3대 지수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러셀까지도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주들의 중심의 상승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로서의 좀 반등 기조가 나오는지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패턴이 뭐냐면 반도체로의 수급이 집중이 될 때마다 이제 외국인 선물의 매수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시장의 패턴들이 상당히 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금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쪽의 수급적인 기조가 좀 약하면 생각보다 시장의 반등 기조가 좀 약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중심을 잡아주는지 좀 핵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드에 대한 외교 장관 회의가 있죠.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최근 이슈가 좀 됐었던 바이오 쪽에서 CDMO 쪽이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이슈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인에서는 가격이 일부 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좀 강력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변동성이 좀 일요일에는 상당히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오늘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NFC 쪽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SM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속성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런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테마성 장세가 또 나올 수 있으니 이러한 좀 순환매 관점도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개장 전 체크 포인트까지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봐야 할 뉴스와 전략 네 분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